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 박미아라고 합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을 기획하게 되었고, 지난 4월에 기증받은 1488점 중에서 58점을 선정하여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기획하였습니다. 전시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수영과 변화,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고, 이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근대 작품과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작품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작품 한 점 한 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수용과 변화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일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유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고, 이 새로운 매체와 전통 서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우리 미술 문화가 발전해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첫 작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남순의 낙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순은 1936년경에 남편 임용년과 함께 어산에 있는 어산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남편과 함께 이 유하긴 하지만 전통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병풍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풍과 유체를 합친 이 작품은 서구의 어떤 아르카디아적인 요소도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근대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백남순과 임영란의 작품이 굉장히 우리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두 부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구열 선생님의 기사를 보고, 백남순의 친구인 민영순 여사가 개간미술로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알게 되었고, 그 작품이 다시 삼성의 이건희 컬렉션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미술사 정립을 위해서 많은 전시를 해왔는데, 그동안 몇 차례 이 작품을 저희가 이제 대여 요청을 해서 전시를 한 바 있고,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많은 학계에서도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의 근대기에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소장하게 돼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범의 무릉도원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서 수용과 변화라는 지점에서 백남순의 낙원을 보셨고, 낙원은 서양과 동양의 어떤 합쳐진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 반면에, 저런 유화가 그려질 동안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 전통적인 서화가 또 그려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1922년 이상범의 무릉도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무릉도원은 많은 관람객들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묻는데, 이상범은 안중식의 제자로서 이 작품의 어떤 청록산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기에 우리 민초들 또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으로서 이런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범의 무릉도원은 여기 이제 어부가 동굴을 지나서 도화원으로 가서 도화원에서 이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화원에 도착을 해서 그곳 사람들의 어떤 그 환대를 받고 바깥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200년 전 사람이에요. 200년 사람인데도 수백 년이 지나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제 정보도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러고 나와서 이제 이 어부가 다시 이곳을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 없더라라는 그런 내용의 왕유의 도원행이라는 시제가 위에 써져 있습니다. 저 글씨는 근대기의 중요한 작가 이도영에 의해서 써져 있고, 그림은 이상범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런 두 화가와 또 글 쓴 사람의 어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제일 끝에 또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내년 되면 100살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청록산수의 어떤 깊은 느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작품이 있다는
이거는 학교에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전시를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거의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첫 번째 공간에서 어떤 서구적인 형식의 무릉도원, 낙원과 우리 전통 서화 형태의 이상범의 무릉도원, 이런 형태가 점점 발전해서 다음 마주 보이는 병관식의 무창춘색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공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작품과 또 멀리서 보면 앞서 있는 거는 1922년, 1936년의 작품이고 병관식의 무창춘색은 1955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멀리 보이는 시간을 흘러서 어떻게 변해왔나를 보여주는 병관식의 무창춘색과 함께 공간감을 같이 느끼면 더 재미있는데요. 이 작품은 1955년도에 병관식이 그린 무창춘색이고 왼쪽 상단에 써져 있습니다. 1955년 가을 전주를 여행하며 그리다. 가을에 그렸는데 작품은 봄의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경산수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병관식의 어떤 관념산수로 나눌 수는 있고, 그러면서도 안에 있는 집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사경산수까지는 학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경에 나무를 배치하는 것은 근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서구의 어떤 그 그림 그리는 구성 방식의 도입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관식은 정목법과 파선법이 이제 유명한데, 그런 어떤 병관식의 특징이 잘 드러난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간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이상범과 백남순의 작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동양과 서양을 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동양화, 한국화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는 유화 작품을 인물화, 풍경화,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먼저 이대원의 1938년 북한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왜 특별히 더 소개를 하냐면, 이대원 선생님의 전형적인 형태가 드러나기 이전의 작품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화려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또 북한산은 그 당시에 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그 당시의 어떤 풍경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실증적인 자료도 돼서 제가 이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작품이 장욱진의 공기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38년에 이제 장욱진이 1918년생이고 20살 때 그려진 작품이에요. 장욱진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이제 고모 밑에서 자랐는데, 고모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했대요. 반대했는데 이 작품을 그려서 조선일보 주최로 하는 학생 미술 전람회에서 사정상을 받아요. 그래서 1등을 받은 거죠. 1등을 받아서 그 당시로는 큰 돈이었다고 해요. 100원이라는 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고모 옷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고모의 반대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 허락을 받은 중요한 작품이고, 아마 장욱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장욱진은 아주 작게 그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장욱진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 작품의 시작 지점에 있는 이 작품을 아마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저 개인도 그랬는데 이 작품을 보고 얼마나 가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로 보고. 중요한 작품이고, 1차적으로 수용과 변화에서 우리 근대기의 중요한 작품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1488점 중에서 근대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근대기를 흐름을 따라서 전시를 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부분만 수집을 한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 한국 미술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전시를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개성의 발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대기에 많은 작가들이 그림을 시작하고 서화와 양화가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어떤 그룹보다는 작가 권진규, 김한기 대부분의 작가들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독자한 작품 세계를 이루어점에 주안을 두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권진규 작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권진규는 대표적인 우리 근대기의 이제 조각가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작품은 자수상이에요. 자수상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얼굴 표정과 이런 것들이 근엄하게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브루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라인 같은 거 석고를 뜰 때 생기는 이 라인을 그대로 살려두는, 그래서 이 재질감을 살려두고, 또 이 작가는 테라코타라는 재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른 거는 청동이든 뭐든 어떤 거든 부식을 하거나 오래되면 상하는데, 이 테라코타만큼은 고대에서부터 쭉 이어진다는 점을 발견을 하고, 이 작가는 주로 테라코타를 많이 제작했어요. 근데 테라코타에 또 단점이 하나 있죠. 굉장히 저희가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끼워지기 쉽다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작가가 선택한 재료는 굉장히 연구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 전시를 구상하면서 앞쪽에서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낙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릉도원의 어떤 주제로 동서양을 비교하고 풍경을 이어오면서, 그러면서도 이 전시의 클라이막스,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 집중해서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중간 방을 제가 국민화가의 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박수근, 김한기, 이중섭, 유영국, 장욱진, 이 5명의 작가를 한 자리에 모아두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관람객들이 충분히 이건희 컬렉션의 집중도를 한번 만끽해 보시라고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먼저 장욱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1951년에 그린 장욱진의 나룻배라는 작품이에요. 그 뒷면에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 작품은 비례도 좀 우스꽝스럽게도 볼 수는 있으나 장욱진이 너무 애착을 가져서 한국 전쟁 때 피난 갈 때 가슴에 품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계속 있는 거죠. 있고 1951년에 자기 고향에서 그 작품이 있으니까 그 뒷면을 또 이제 전쟁 중이라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품 뒷면에다 그린 작품이 바로 나룻배고, 이 나룻배는 본인 고향 영기군에서 조치원으로 장을 설 때 가면은 반드시 타는 나룻배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피난민은 아니고, 왜냐하면 소도 있고 가방 메고 가는 학생, 또 닭을 안고 있는 아주머니, 또 장독대를 이고 있는 아주머니, 자전거를 가져가는 이런 어떤 풍경은 장을 대비한 또는 장을 갔다가 오는 그런 풍경으로 연상이 되는 거고, 급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난민이 아니라 나룻배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소녀라는 작품도 저희가 나중에 꼭 보여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한기 작품으로 넘어갈 텐데요. 김한기의 저만은 미술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최근 여러 경매에서 김한기가 자기 작품의 가격을 자기가 새롭게 경신할 정도로 작품 가격이 2015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제일 많이 뛴 작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국내 경매가 아니라 크리스티 경매, 외국에 하는 경매에서 팔린 작품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대표적인 점화 중에 한 점이 우리 미술관에 이제 수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김한기의 점화는 소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작으로, 더군다나 산울림이라는 큰 부제까지 있는 작품이 정확하게 수집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김한기는 점화를 뉴욕에 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점화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했고, 김한기는 서서 주로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서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본인이 집중하기에 더 이제 서서 하기에 더 좋았는지 주로 서서 고개를 숙여서 이 수많은 점들을 찍으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서울을 생각하고 자기가 있었던 곳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김한기는 너무 자기가 자랐던 한국을 사랑한 작가예요. 우리의 전통 과학도 좋아하고 거기서 편안한 많은 그 서구의 시설을 생각하고 서구의 집을 경험을 하지만 조금 불편한 한옥을 사랑하고 조금 완벽하게 둥글진 않지만 다랑아리를 사랑한 그런 정말 서정적인 멋진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확하게 1973년 2월 19일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김한기는 작품 제목에 자기가 그렸거나 시작한 날짜를 작품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울림이라고 하고 19-2-73-307번이라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서 무엇이 다시 만나랴라는 김한기의 일기장에 1973년 2월 19일에 오늘 처음으로 올해 들어 대작을 시작하다. 그리고 한 20일 후에는 3월 10일쯤 되어서 드디어 307번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완성하기 어려움을 또 토로한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비넌스가 정확한 이 작가가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는 뒤에 다 서명도 있고 설명까지 있는 중요한 작품이고 또 우리 미술사적으로 우리가 김한기 저말을 포함해서 앞으로 많은 활용이 있을 그런 중요한 작품이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한기의 우리 지금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받아서 많은 보도자료가 된 대표적인 작품 김한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처음 본 순간에 엄청 가슴이 떨렸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커서 삼성에서도 수장고에서 펴놓고 보관을 못했더라고요. 이렇게 말려져 있었고 그걸 펴는 순간 정말 이 옥색의 저는 옥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파란 옥색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명분할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여인과 항아리, 새, 사슴, 저기 위에 남대문의 도상까지 김한기가 1950년대에 표현한 모든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대작입니다. 약 1000호에 해당하죠. 여기 이 작품을 그냥 감상하기보다는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더 재미있는데요. 김한기는 항아리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일기장을 읽어보시면 그만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나가면 사오고 그래 온통 집안에 항아리가 가득 차서 특히 나중에는 겨울 되면 또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온도차 때문에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까지를 계속 하는데 김한기는 좋아하긴 하지만 또 관리가 고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전쟁하고 갔다 오니까 이게 다 깨어져 갖고 마르고 온 집안에 사금팔이 바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김한기의 그 표현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은 오히려 속이 시원한 면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것은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었지 않을까. 본인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타이에서 없어진 그 항아리가 아쉽긴 하지만 또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달 항아리를 좋아했고 그동안 몇 개 남은 항아리 중심으로 이제 감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김한기는 또 이제 이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초 다 어려운 시기에 이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대작을 그릴 수 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희 컬렉션에서 이건희가 했던 역할들,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많은 작가들을 후원했다는 점이 또 주목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이건희는 아니지만 3호 방직의 정재호라는 회장이 자기 집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알맞는 그 벽에 딱 맞는 작품을 김한기한테 의뢰를 했고 김한기가 그래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역시 이제 후원자와 또 작품을 주문자 하는 이런 작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그 어떤 미술 문화를 꽃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항아리,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수레바퀴의 도상들은
김한기가 파리에 유학 갔을 때 파리에 있는 집 발코니 아름다운 그 문양을 그렸던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김한기가 프랑스에서 유학 다녀온 59년 말에서 이제 60년대 초 정도에 제작된 작품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물론 보관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면 감동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수근의 중요한 작품 절구질하는 여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이 이제 8,500점이 있고 이건희 컬렉션이 이제 약 1,500여 점이 받아서 총 만점의 시대를 열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국민화가로 불리는 박수근의 작품이 할아버지와 손자에 해당하는 손자라는 작품이 이 대형 사이즈로는 한 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사이즈의 작품이 박수근께 3점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찌나 또 소장품 관리를 또 오랫동안 해온 저로서는 얼마나 이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은 1938년도에 박수근이 수채화로 조선미술 전람회에 냈는데 그 작품을 다시 유화로 바꾼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여인들의 그 아기를 업고 절구질하는 집안일 하는 모습을 아주 표현이 잘 된 작품이에요. 보통은 자기 이제 부인을 모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아기의 그 옷도 연한 분홍색을 칠해져 있고 그러면서도 라인과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화강암의 그 질감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또 형태도 지금까지 많이 잘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박수근이 워낙 선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이 작품은 선도 굉장히 잘 남아있고 완성도가 높은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여인을 그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박수근의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중섭의 황소를 보시겠습니다. 이중섭의 황소는 사실은 와서 보고 우리가 홍보 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가 있고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와서 보고는 실제 사이즈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너무 작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작가의 정신이나 작가의 필력을 드러내는 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증명해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중섭은 특히 소를 많이 그렸고 그 소를 그리는 것은 어떤 한국의 정신을 나타내는 소재로 특별히 이용을 많이 한 것 같고 전체 모습보다는 이 얼굴에 어떤 분노로 가득 찬 그걸 억제하고 있는 그런 내적인 표현이 아주 잘 된 작품으로 황소를 들고 있고 이 황소라는 작품은 이중섭이 그린 황소는 총 4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점이 우리 미술관에 이제 수집이 된 거죠. 제가 오랫동안 작품 그 수집을 맡아 있으면서 예산을 이제 많이 요구할 때 김한기의 점화와 이중섭의 황소 사진을 가져가서 이런 작품 하나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우리 어떤 그 한국의 정신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작품이고 그리고 정말 상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터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찬 붓터치로 굉장히 표현이 힘이 세고 또 강인한 그런 느낌이 표현되면서도 어쩌면 내적으로 그 울분한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된 작품이에요. 와서 이것도 직접 한번 아직 안 온 분이 계시다면 꼭 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중섭의 5 아이와 끈. 이 작품도 굉장히 이중섭의 작품 세계에서는 중요하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대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은지화도 많이 받았고 이 전시 이후에는 저희가 이중섭전도 기획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이중섭의 총 4점을 전시했는데 이 작품은 5 아이와 끈이라는 작품으로 이 5명의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대생이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자의 천년의 고가의 작품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과 모색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개성의 발현에 이어서 국외에서 활동한 국내 작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성자의 천년의 고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많은 작가들도 프랑스 파리로 직접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완성시킨 작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성자의 천년의 고가를 먼저 보시면, 이성자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아들 셋을 두고 파리로 유학을 간 작가죠. 그래서 50년에서 65년 한국에서 개인전을 할 때까지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질 않아요. 15년 동안 자식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식을 직접 돌보지 못한 그런 죄책감으로 이 작가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성과 대지라는 그 모성의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천년의 고가는 그런 여성과 대지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모든 대상을 그리는데 대지의 어떤 그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대지에 대한 표현은 붓터치 하나하나를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는 그런 심정으로 그렸다고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에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이 천년의 고가이고, 이 작가는 65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개인전을 하고 다 성장한 자신의 아들들 3명을 보고는 그런 어떤 그 죄책감 또는 모성에 대한 그런 심정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더 이상 하지는 않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성자라는 작가의 전체적인 작품 세계에서 이 여성과 대지는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시기의 작품이 사실 한 점도 없거든요. 수집하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저는 감동적인 그 느낌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답니다. 와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 중에서 남관과 이응노의 문자춘상입니다. 남관은 캔버스에다가 여러 이런 그 문자추상을 하셨고, 캔버스에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어떤 그 재질을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그 위에 또 파란색을 칠하고 다시 떼내는 데콜라주 방식으로 문자를 표현하셨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응노의 문자추상은 사실은 뭔가 좀 읽혀질 것 같지만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응노는 문자를 어떤 그 의미의 전달보다는 조형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난관은 캔버스에 끊임없이 문자 추상을 하셨지만 이응노는 재료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게 보여진다는 것은 이 재료가 캔버스 천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재료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천은 털이 약간 올라온, 그러니까 붓터치가 잘 보여지는 작품이고, 또 이 문자 추상은 굵은 마대천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를 그리고 있어요. 굵은 마대천 위에 다른 색깔의 검은색의 마대천을 붙이고 주변에는 빨간색으로 또 오래 굵기 마대의 어떤 느낌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재료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형 실험을 한 대표적인 작가가 이응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품이 김응수의 1959년작 한국의 여인들이란 작품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김응수 작가를 반은 추상, 반은 구상으로 나누는 하모니즘 작가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들어가기 전의 작품이에요. 한국의 여인들이라는 머리에 이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복을 입은 여인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또 표면의 재질감도 잘 드러낸 작품이면서도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기소장품에서는 이런 그 50년대 말 김응수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작품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품 중심인데, 이 작품 완성도도 높고 원색적이고 또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김응수의 어떤 필력이나 감각이 잘 보여지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수집의 이의가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박항섭의 1966년 가을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기소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후의 작품으로 박항섭은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자신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굳어지기 전에 그린 작품이고, 1959년에 그린 또 다른 가을이라는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선이 이렇게 기하학적이면서 프로필은 또 이집트의 벽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표현이 이국적인, 그래서 이 작가도 다시 공부를 좀 해봐야겠구나, 저를 일깨워준 작품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에서 어떤 그 박항섭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경자의 노란 산책길이라는 작품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청경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작가예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어떤 시기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청경자는 결혼과 또 삶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은 작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하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청경자 작품을 이제 많이 소장하고 있지 못한데, 1983년에 노란 산책길이라는 작품을 수집함으로써 우리 소장품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고, 이 작품을 어떤 수집하게 된 경위나 이런 과정들을 굳이 저희가 찾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 대표작이고 청경자 도록에 다 나와 있는, 문헌에 다 나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큰 며느리를 소재로 그 모델로 그렸다고 하는 대표작이고, 또 석체로 그려져 있어 보존 상태도 엄청 매우 좋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건희 컬렉션의 대략적인 작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오셔가지고 보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와 그 작품에 어떤 와서 진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이후에 내년에는 1주년 기념전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이 전시를 하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국외 작품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전으로 이중섭 전시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잘 잡혀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